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시는 분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결혼식 때도 좀 솔직히 창피해요.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모욕이 도를 넘는 순간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날, 오만했던 며느리는 충격에 빠지고 방관했던 손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수 바닷가 시골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됩니다. 아침 6시, 나는 텃밭에 쪼그려 앉아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아직 꺾이지 않았죠. 물론 무릎은 좀 시큰거리지만요. 옆집 금순이가 텃밭 사이 길을 지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순자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나는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야지. 상추가 제일 싱싱할 때 따야 맛있잖아. 금순이는 내 낡은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손자 현우 이번에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며? 드디어 장가 보내나? 응, 다음 주에 온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어휴, 좋겠다. 우리 순자 효자 손자 뒀으니 말년이 편하겠어.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년이 편하다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순이가 아는 건 내 삶의 반의 반도 안 되죠. 시장에 가는 길, 나는 여전히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택시를 물처럼 타던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버스비 1,2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치를 부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재래시장 생선가게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 어때요? 싱싱해요.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 좀 깎아줘요. 내가 단골인데. 아이고 할머니. 그럼 4,000원. 나는 고등어 3마리를 샀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생선이거든요. 장을 보는 내내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만 봤죠. 흰머리를 질끈 묶고 재래시장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늙은 여자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생선을 넣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김 대표입니다. 이번 달 임대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여수 중앙로 건물 세입자들 불편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1층 레스토랑 사장님이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건물 관리 잘 부탁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 사이로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내 서랍 깊숙한 곳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2장이나 들어 있습니다. 여수 중심가 건물 12개요. 시가로 따지면 600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건물을 하나하나 늘려갔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시골 할머니라고 깔볼 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손자 현우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할머니 재산을 믿고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저녁 무렵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쌈을 싸먹으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여수 바다가 보였습니다. 다음 주면 손자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어떤 아이일까요? 착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현우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아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그저 평범한 기대만 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평범한 기대가 얼마나 산산이 부서질지. 여수역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플랫폼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현우가 좋아하는 약과를 담은 봉지가 들려 있었죠. KTX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현우가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한 우리 손자요. 그 옆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송미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도시 여자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죠. 그 여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요. 할머니. 현우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우리 현우. 잘 지냈니? 현우가 뒤돌아 미라를 불렀어요. 미라야, 우리 할머니야. 송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송미라예요. 그래, 반갑구나. 우리 현우가 내 이야기 많이 했어. 미라의 시선이 내 손에 든 비닐봉지로 향했어요. 재래시장에서 산 싸구려 봉지였죠. 그리고는 내가 입은 옷을 훑어봤습니다. 오래된 점퍼에 편한 운동화요. 할머니, 버스 타고 오셨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응, 버스가 편하고 돈도 아끼고. 아, 택시 타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택시도 못 타는 할머니라는 걸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미라는 명품 가방을 꼭 껴안고 걸었어요. 구찌였던가 샤넬이었던가. 나도 그런 가방 10개쯤은 갖고 있지만 굳이 들고 다닐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할머니 집은 어디예요? 해안가 쪽이야. 조용하고 좋아.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라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여기서 잘하셨어요? 현우 씨가? 미라가 낡은 단독주택을 보며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실망이 가득했죠. 응, 현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서 쭉 키웠지. 아,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 아침에 산 고등어구이, 된장찌개요.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할머니, 정성 많이 드셨네요. 현우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 좋아하는 거 다 해봤어. 하지만 미라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상추쌈을 하나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탄수화물 안 먹거든요. 그래, 그럼 고등어라도 먹어봐. 단백질 좋아. 아, 저 생선 비린내 잘 못 맡아서요. 순간 현우가 미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미라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견례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할게요. 제가 여수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거든요. 오, 그래. 대단하구나. 미담이라고 중앙로에 있어요. 꽤 유명해요. 할머니도 아실걸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미담이요. 내 건물 1층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잖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아. 거기서 하자. 미라가 현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말했지만 내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죠. 할머니 옷차림 좀. 우리 레스토랑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었어요. 그날 밤 현우와 미라가 잠든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수 바다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현우한테 맞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이니까요.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상견례 당일 나는 재래시장에서 산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요. 염색은 하지 않았어요. 흰머리가 뭐 어때서요? 나이 들면 머리 희끗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레스토랑 미담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내 건물이지만 이렇게 손님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송미라 씨 상견례요. 아, 네.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룸으로 들어서니 송미라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송대식, 미라 아버지는 60 정도 돼 보였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머리를 기름지게 넘긴 모습이었죠. 미라 어머니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핸드백을 옆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송대식이 벌떡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여기 오시느라 힘드셨죠? 시골에서 버스 타고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요. 괜찮아요. 버스가 편해서요. 송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레스토랑이요. 응, 처음이구나.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여기 여수에서 제일 핫한 곳이거든요. 예약 잡기도 힘들어요. 그렇구나. 대단하네. 미라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여수 중심가 아파트에서만 쭉 살아서요. 시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골이 뭐가 나빠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미라 어머니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었죠.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었습니다. 이 정도 음식에 1인당 8만 원이라니요. 식사 중에 송대식이 말했습니다. 저희 건물주가 저희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예요. 저희 같은 좋은 세입자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건물주가 바로 나인데 말이에요. 송미라가 거들었어요. 우리 레스토랑 덕분에 이 건물 값이 올랐죠. 원래 여기 별로였거든요. 손에 든 젓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별로였다고요? 내가 30억 주고 산 건물인데요. 송미라 어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여수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텃밭 가꾸고 그래요. 아, 농사요? 힘드시겠어요. 그냥 취미로요. 송대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요즘 노인분들 아프신 분 많잖아요. 병원비도 만만찮고요. 그 말에는 묘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 없는 시골 할머니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송미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현우 씨랑 결혼하면 신혼집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여수 중심가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최소 5억은 들거든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라를 쳐다봤어요. 미라야, 그건. 송미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왜요? 결혼하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우리 부모님도 다 준비하시는데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현우랑 천천히 상의해서. 송미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로요. 내 눈앞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시는 분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결혼식 때도 좀 부담스러워요.
미라야. 현우가 급하게 말렸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칼은 내 가슴에 꽂혔으니까요. 송대식과 송미라 어머니는 딸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근히 동조하는 눈빛이었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손자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송미라가 현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할머니 옷차림 신경 써. 진짜 창피해 죽을 것 같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수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저 오만한 여자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고요. 내가 누군지 말이에요. 상견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텃밭으로 나가 상추를 따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송미라의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이요.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는 할머니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상추 바구니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열쇠를 돌려 뚜껑을 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여수 중앙로 제1번화가 건물, 그 건물 1층에 레스토랑 미담이 있습니다. 송미라가 자랑스럽게 떠들던 그 레스토랑이요.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임대기간, 관리비, 특약사항들이요.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한 조항도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중앙로 건물 1층 미담 레스토랑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게 계약서 정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계약 위반 사항 있으면 전부 문서화하고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확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이랑 협의해서 법적 절차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 대표님. 네, 사장님. 극비로 진행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서류함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사흘 후 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미담 레스토랑 계약 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건물주 허락 없이 주방을 2차례 확장 공사했습니다. 벽을 허물고 옆 공간까지 침범했어요. 계속하세요. 둘째, 공용 주차장을 무단으로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 한답시고 다른 세입자들 주차 공간까지 차지했어요. 더 있나요? 셋째, 관리비를 3달째 연체 중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면서 관리비는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넷째, 옥상 공간을 무단으로 개조했습니다. 야외 테라스를 만들었다면서 방수 공사까지 멋대로 했어요. 비 오면 누수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충분해요. 계약 해지 통보 준비하세요. 명도 소송 절차도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왜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시면 언론에서 건물주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자료 전부 정리해서 언론 공개 준비도 하세요. 무단 공사 전후 사진, CCTV 영상, 관리비 연체 기록 전부요. 갑질이 누군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 대표님. 네. 상견례 때 녹음한 거 있죠? 그것도 백업해 두세요. 김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상견례 가기 전에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혹시나 해서요. 사장님, 이미 준비하고 계셨군요. 항상 대비는 해야죠.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할머니, 다음 주에 결혼식장 계약하려고요. 미라가 좋은 곳 찾았대요. 그래, 잘 생각해서 해라. 할머니 상견례 때 미라가 좀 실례했죠?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례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걱정 마라. 할미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여수 바다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그 아이의 약혼녀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모르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송미라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 김 대표가 최종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증거, 계약서 위반 내역, 법률 검토 의견까지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송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미라예요. 응, 무슨 일이니? 목소리부터 불편했어요. 억지로 공손한 척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요, 할머니. 왜? 송미라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너무 시골스러운 옷은 안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저희 하객들이 다 여수 유지분들이거든요. 좀, 그러니까 격식 있게 입으셨으면 해서요. 격식 있게요? 네. 혹시 백화점 가셔서 정장 같은 거 사시는 게 어때요? 제가 브랜드 추천해 드릴까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아, 그리고 할머니. 혹시 결혼 축의금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이 여자가 지금 진짜로 이러는 건가요? 현우랑 상의해서 정할게. 최소 100만 원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하객들 다 그 정도는 하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SNS를 확인하다가 송미라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어요.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결혼 준비 이야기 해볼게요. 송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축하해요.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송미라가 그 댓글을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시할머니요? 시골에서 텃밭 가꾸시는. 뭐 착하시긴 한데 좀 수수하세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옷 스타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완전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에요. 우리 결혼식 때 좀 걱정이에요. 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에이, 그래도 착하시면 됐죠. 송미라가 대답했어요. 착한 건 맞는데 솔직히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는 라이브 방송을 껐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현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우연히 현우가 화장실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죠. 송미라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때 안 오시면 안 될까?
진짜 창피해 죽겠어.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고 싶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고 싶다고요?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죠. 현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그날 밤 나는 김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대표님, 내일 바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등기우편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때가 되면 공개할 겁니다. 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어요. 68년을 살아온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거친 손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송미라,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걸 말이야. 결혼식 3주 전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대표였죠. 사장님, 등기우편 발송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도착할 겁니다. 수고했어요. 사장님, 그쪽에서 연락 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 오면 관리회사로 돌리세요. 저는 통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 SNS 모니터링 시작하세요. 송미라가 분명히 뭔가 올릴 겁니다.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사장님. 오전 10시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송대식이라는 사람이 관리회사로 전화 왔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건물주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계약 해지가 말도 안 된다면서요. 뭐라고 답했어요? 건물주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위반 사항이 명확하니 법적 절차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잘했어요. 송미라도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사정하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기만 했죠. 오후쯤 되자 송미라의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 대표가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건물주의 갑질로 평생 일군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단지 사소한 계약 위반이라는 명목으로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이게 정의인가요? 건물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만 아는 괴물이에요. 해시태그도 달았더군요. 건물주 갑질, 부당해고, 억울함, 도와주세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하네요. 힘내세요. 건물주가 문제네요. 요즘 세상에 이럴 수가. 법적 대응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송미라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요. 김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대표님, SNS 봤어요? 네, 사장님. 여론이 저쪽 편이네요. 괜찮아요. 곧 뒤집힐 테니까요. 증거자료 언론사에 보낼 준비하세요. 어느 언론사로 보낼까요? 여수 지역 언론 전부요. 그리고 전국 언론 중에 부동산 전문 기자들한테도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견례 때 녹음 파일도 함께 보내세요. 정말 공개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세상에 알려야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말이에요. 이틀 후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모 레스토랑 무단 증축 공용 공간 무단 점유 논란. 건물주 갑질 주장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상습 계약 위반 레스토랑, 피해자 코스프레. 기사에는 증거 사진들이 첨부됐어요. 무단으로 허문 벽, CCTV에 찍힌 주차장 독점 사용 모습, 관리비 연체 내역서까지요. 그리고 결정타는 상견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시는 분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 결혼식 때도 좀 부담스러워요. 시골 냄새 나서 싫어. 송미라의 목소리가 그대로 공개됐어요. SNS 댓글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쫓겨날 만하네요. 갑질은 누가 한 건데요? 시할머니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굴고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네요. 송미라가 올렸던 글은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돼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란의 레스토랑이 쫓겨난다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쫓겨나는 게 맞아. 할머니가 아세요? 건물주가 누군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야. 네. 건물주가 나라고. 여수 중앙로 건물 주인이 바로 나란다.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리고 곧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퇴거일 당일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죠. 거울을 보니 낯선 내가 보였습니다. 김 대표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죠.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죠. 차 안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명도 집행까지 이틀 남았고요. 수고하셨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니 이미 이삿짐 트럭이 와 있었어요. 송미라와 송대식이 울상으로 짐을 나르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와 있었어요. 미라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차가 멈춰섰습니다. 김 대표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어요. 송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송대식도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사돈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김 대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송 사장님, 건물주님께 인사드리십시오. 송미라가 두리번거렸어요. 건물주요? 어디 계세요? 김 대표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박순자 사장님이십니다. 공기가 멎었어요. 송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죠. 송대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는 할머니가 바로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수 중심가 건물 12개 주인이기도 하죠. 송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할머니가? 왜 그럴 리가 없어? 시골 할머니는 건물 못 가죠? 저는 건물주가 너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했지? 기억나니? 송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너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지. 결혼식 때 구석자리에 앉혀야 한다고도 했고,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고 싶다고도 했어. 어떻게 그걸 전부 다 들었어. 녹음도 했고. 송대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잘못한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저희가 사장님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건물도 무단으로 공사했습니다. 관리비도 밀렸고요. 그제야 인정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언론에 공개할 최종 자료입니다. 송미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언론에 공개하지 마세요. 제발. 왜요? 당신이 SNS에 올렸잖아요. 건물주 갑질이라고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송미라의 SNS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건물주는 사람도 아니래요. 돈만 아는 괴물이래요. 이게 내 이야기예요. 송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나는 손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우야. 할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넌 알았어야 했어. 내 약혼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도 가만히 있었잖아. 할머니, 넌 나를 지키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 한마디도 안 했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건물주였어? 완전 대박이네.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미라를 봤어요. 송미라 씨. 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대로 배웠기를 바라요. 송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차에 올랐어요. 김 대표님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무릎 꿇은 현우와 주저앉은 송미라가 보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필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나는 여전히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죠. 하지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옆에서 젊은 여자가 함께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죠. 할머니, 이 상추 정말 탱탱해요. 그래, 정성껏 키운 거니까. 저도 할머니처럼 텃밭 잘 가꾸고 싶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식물은 정성을 알아주거든. 이 여자는 박지는 현우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요, 새 아내요. 송미라와는 3년 전 그날 이후로 파혼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결혼을 취소했죠. 송미라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현우는 돌아서더군요. 2년 동안 현우는 서울 대기업을 그만두고 여수로 내려왔어요. 내 곁에서 살면서 반성하고 성장했죠. 그리고 1년 전에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여수 지역 도서관 사서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아이였죠. 처음 지은이를 봤을 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 첫인상 기억나세요?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기억하지. 도서관에서 노인들한테 책 읽어주고 있었잖아. 부끄러웠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오셔서요. 내가 책 읽어주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 지은이는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았어요. 비싼 옷도 입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아이였습니다. 현우가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물 가져왔어요. 고맙다, 현우야. 현우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겸손하고 진중해졌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독거노인 센터 봉사 같이 가요. 그래, 좋지. 3년 전 나는 레스토랑이 있던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수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세웠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곳이죠. 또 저소득층 청년 창업지원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꿈은 있지만 돈이 없는 젊은이들을 돕는 거예요. 송미란의 가족은 어떻게 됐냐고요?
레스토랑은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던데 예전 명성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송미라는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조용히 살아간다더군요. 지역사회에서는 무례한 사람들로 낙인 찍혔죠. 시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지은이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거요. 나는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더 검소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그래, 다행이다. 저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라는 거요.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함께 웃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전 그 아픈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겠죠. 저녁 무렵 우리는 텃밭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와 며느리가요. 멀리 여수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때 일요. 무슨 후회? 송미라 씨한테 그렇게 하신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현우 씨도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더 성장했잖아. 고통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 그때 정말 철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돈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도닥였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나는 텃밭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다는 거요.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송미라는 나를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정작 시골스러운 건 그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방식이거든요. 검소함, 겸손함, 사람에 대한 존중. 그게 나를 지켜온 힘이었으니까요. 밤이 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여수 하늘 아래 우리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손자와 며느리와 할머니가 함께요. 진짜 부자란 이런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별을 보며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